자, 여러분,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소성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소성.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거나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를 끊임없이 느낀다. 그러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돈과 시간 등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이거 중요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이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바로 희소성이라고 부릅니다. 희소하다. 희소성, 희소하다. 이 희는 드물희, 드물다 할 때의 드물, 그리고 소는 적을 소, 작고 드물어서 이 희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희소성은 사람들의 욕구와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건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입니다. 어떤 자원의 양이 적더라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자원은 희소성이 없다. 자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건 희소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겠죠. 반면에 어떤 자원의 양이 많더라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그보다 더 많다면 그 자원은 희소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많지만 사람들이 요구한 건 이만큼이면 이건 충분히 희소한 거죠. 즉, 희귀하다고 해서 희소한 것이 아니며 흔하다고 해서 희소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한편 희소성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장소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르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자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장소와 시대에 놓이냐에 따라서 자원은 희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먼저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장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장소,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한다. 예를 들면 이 시대, 조선시대와 지금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한국. 간단하게 집신 할 때 집신을 만드는 집. 이때는 다 집 대부분의 서민들은 집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집시 아주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희소성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사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조선시대의 집과 한국의 집은 어떨까요? 크게 쓸 집신을 만들어 신지 않기 때문에 거의 희소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있었고 없었고. 이렇게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좀 시대의 간격을 크게 놔뒀는데 하다못해 90년대와 지금 2020년대에 또 바뀐 것들이 무언가 있겠죠. 장소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쉽게 말해서 생수라고 해봅시다. 생수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선 한 500원에서 800원 정도 하지만 이게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가면 이 생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도 희소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희소성이 10만큼 있었다면 아프리카에서 한 100만큼 있는 거겠죠. 이 생수에 대한 희소성이. 이런 식으로 장소에 따라 나뉩니다. 그리고 여기 희소하다고 해서 희귀하다고 해서 희소한 것이 아니며 흔하다고 해서 희소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걸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희소성과 희귀성. 희귀하다와 희소하다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쉽게 말해서 자원이 상대적으로, 여기도 상대적 개념이라고 나왔었죠. 이쪽은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양이 부족한 상태. 자, 쉽게 말해서 이걸 예시를 들어보면 희소하다. 석유가 있겠죠? 그 희귀하다는 다이아몬드. 먼저 석유 매장량이 얼마나 되나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지금 매장이 되어 있지만 석유가 예를 들면 1톤 정도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이 석유로 자동차도 만들고 아스팔트도 닦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2톤 정도를 원합니다. 그러면 석유 이 자체는 엄청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원하기 때문에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시대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조선시대, 중세시대. 중세시대에 이렇게 석유가 귀했나요? 석유는 중세시대의 석유와 지금의 석유는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매장된 거에서 많이 빼먹긴 했지만 아무튼 석유가 그대로인데 중세시대에는 석유가 전혀 희소하지가 않았는데 지금 현대로 넘어오면서 석유가 희소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 희귀성을 보겠습니다. 희귀성은 이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역시 중세에도 작았고 지금도 작았는데 이 다이아몬드는 석유처럼 매장량이 많은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엄청 비싼 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이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한 상태가 희귀성. 양이 많지만 사람들의 욕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이 부족한 상태. 이렇습니다. 여기 무상재와 경제재 이야기도 나오네요.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비해 존재량이 많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무상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재화. 왜냐하면 욕구보다 존재량이 많기 때문에. 즉 욕구보다 존재량이 많아서 이걸 무상재라고 부릅니다.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 그럼 반대 개념은 경제재가 되겠죠. 돈을 주고 혹은 경제적으로 무언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욕구가 존재량보다 많기 때문에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희소성은 어떻게 될까요? 무상재 예를 들면 무상재는 공기, 흙, 자갈 이런 것들이 있고 경제재는 뭐 휴대폰, 모두가 좋아하는 금, 석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무상재는 희소성이 없고 경제재는 희소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X축, Y축인데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수요, 이게 공급. 인데 무상재일 경우, 경제재일 경우. 먼저 무상재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무상재는 거래가 굳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런
이게 무상제 그래프입니다.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게 바로 이게 경제제 지금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경제제가 되고 즉 경제제 그래프는 이렇게, 무상제 그래프는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겁니다. 이 그래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 기본적인 경제 문제. 먼저 경제 문제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발생하지? 좀 전에 답을 배웠습니다. 답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희소하지 않다면 경제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서로 얻으려고 싸우지도 않겠죠. 때문에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 돈,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다. 뭐 집, 차, 뭐 스포츠카, 뭐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경제 문제가 발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못 가지고 누군가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그 이유는 희소성 때문입니다. 자,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택의 문제에 부딪힌다. 오늘 점심 뭐 먹지? 짜장면 먹을까? 비빔밥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혹은 만약에 돈이 많았다면 2개 다 먹을 수 있겠죠. 뭐 남기면 되니까 뭐 먹을 만큼 먹고. 주말에 수학, 영어 어떤 과목을 공부할까? 2개 다 하면 되겠죠. 시간이 많다면. 시간도 경제적 수단입니다. 난 남들과 다르게 50시간을 살 수 있으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수단의 시간도 해당됩니다. 같은 시간 내에 우린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같은 고민은 돈이나 시간 등과 같은 자원이 한정되어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희소성에 따른 선택의 문제는 개인만 겪는 것이 아니다. 한정된 비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 한정된 예산으로 공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부도 희소성에 따른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 자, 기업, 가게, 정부, 저번에 배웠던 3요소들, 이 모두가 희소성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재화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포기할지를 끊임없이 결정하는데 이를 경제문제라고 한다. 그리고 경제문제에서는 크게 3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어떻게 생산할지, 누굴 위해서 생산할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어떻게 생산할지, 그리고 누굴 위하여 생산할지. 이거를 생산물의 결정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생산 방법의 결정. 그 다음 이건 분배 방식의 결정입니다. 자, 분배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누굴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는 이는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생산물의 가치를 소득으로 분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형평성이죠. 일 많이 한 사람에게는 월급을 많이 주고 탱자 놀기만 하는 사람한테는 월급을 안 주거나 작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회사가 여기 쓰겠습니다. 회사가 A 전자회사가 이번에 1, 2분기에 100억의 매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이제 10명이라서 1인당 300만원씩을 줍니다. 그러면 3천만원이 나가겠죠. 1억 벌었다고 합시다. 1억. 숫자가 너무 커지네. 1억을 벌었는데 월급으로 3천만원 주고, 근데 평소에는 2, 3천만원을 벌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서 보너스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보너스로 이제 1인당 200만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의 보너스가 되고, 그럼 5천만원은 이제 회사에 투자하겠죠. 회사 비품을 바꾸거나, 아니 회사에 저금을 해놨다가 회사가 정말 필요할 때 돈을 쓰거나, 아니 회사 사람을 더 뽑아서 확장하거나. 근데 이 인원들이 보너스를 더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보너스로 2천이 아니라 한 4천으로 늘려줄까? 대신 이걸 1천만원만 놔줄까? 여기서 사장은 고민을 하겠죠. 있는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줘서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줄지, 아니면 적당하게 일한 만큼만 주고 이 4천만원으로 직원을 한 2, 3명 더 뽑아서 새로 일을 또 시킬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분배 방식의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나 다 주고 나서도 이 소득을 어떻게 분배할지가 여기서 형평성이 요구되겠죠. 이때도 뭐 일 적게 하는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 직급 등등에 따라 다르게 분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의 기한 정도에 따라 분배할 수도 있고,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수도 있다. 이거는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 마음입니다. 즉 생산수단 소유자, 뭐 사장, 주인, 이런 사람들. 이러한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분배하면 그만큼 누군가가 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일 못한 제가 더 많이 받아갔다. 그럼 전 일을 하기 싫어지겠죠. 아니면 이 회사 말고 더 좋은데 내 가치를 알아주는 곳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지거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분배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만족한 분배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누굴까요? 기여도가 낮은 사람. 이에 분배 문제는 사회 갈등과 대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회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배 방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게 합리적 분배 방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추지 못한다면 그 집단은 무너지게 되겠죠. 남들 보기엔 약간 저게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도 그 구성원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거니까. 모두가 동의를 했다는 뜻이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플립 이거를 국민들이 다 갖고 싶어 한다고 칩시다. 다 갖고 싶어 해서 다 만들어서 다 나눠주고 싶지만 시간과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얼마나 생산할지를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나 서비스의 생산을 늘리면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을 생산할지 또 얼만큼 생산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류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가는 모든 옷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옷을 생산할지 결정하고 결정한 옷을 얼마나 생산할지 정한다. 뭐 내가 옷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트렌드가 한쪽만 길고 한쪽은 짧은 반팔티가 유행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걸 원하는 사람이 100명이 원하고 그냥 반팔티를 원하는 사람은 한 50명이다. 근데 이게 엄청 핫해서 이게 많이 팔리는데 마침 공장 가동할 수 있는 게 한 달에 딱 100개만 만들 수 있다고 110개만 만들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사장은 이걸 만들고 남는 인력으로 10개를 만들죠. 이걸 만들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 이게 인기가 많고 이게 잘 팔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어서 팔아야 내가 더 이익을 많이 챙길까 하는 고민이 이게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효율성,
효율성에 따라 움직이죠. 형평성에 맞게 공장 가동했다면 이거 절반 이거 절반을 만들었어야죠. 근데 효율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걸 전부 올인했던 겁니다. 옷집 사장은. 자, 생산 방법의 결정 보겠습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때는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생산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류 공장을 운영한 기업가는 공장에서 옷을 만들 때 기계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 직접 만들 수 있고 한 사람이 모든 공정을 책임질 수 있고 분업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경제 문제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생산 방법과 관련이 있다. 역시나 옷집 사장입니다. 옷 공장 사장이 있는데 1번 잘 안 보이네요. 1번 기계 돌린다. 2번 직접 한다.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겠고 직접 하게 되면 또 혼자 다 할지 아니면 분업을 할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꼭 기계 돌리면 빨리 돌리겠지만 대신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1안, 2안, 3안 중에 어떤 게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양질의 옷을 만들 수 있는지 이걸 사장은 끊임없이 고민해서 결국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직접 하되 분업 체제로 간다. 아니다. 우리는 혼자 직접 다 하는 체제로 간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포드 대 페라리 거기서 나오죠. 포드는 기계로 다 찍어내고 차를, 페라리는 직접 만들지만 이게 잘 팔리긴 하지만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자동차 브랜드로 분류되었었죠. 이런 식으로 사장들은 고민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